새 장소에서 이렇게 뵙게 되니 또 새로운 기분이 납니다. 네. 근데 이 좌석이 바뀌어서 제가 앉아서 그냥 강의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세 번째인데 금강경 내용으로서는 두 번째 선현 기청분이 되겠습니다. 선현이라는 말은 결국은 뭐 훌륭한 수행자가 일어서서 부처님께 가르침을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이제 청하는 그러한 부분이 되겠는데, 제목이 유의와 매트릭스입니다. 이게 불교를 처음 오시는 분들도 처음 접하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유의는 불교에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가리키는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유의란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인간이 마음이 만들어낸 세상이다, 이런 뜻인데, 그 내용을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매트릭스는 뭐냐면 어떤 주형이라고 해서 이렇게 뭐 물건을 찍어내는 어떤 틀, 그러니까 똑같은 걸 이렇게 찍어내는 틀이죠. 그 유의와 매트릭스가 오늘 강의의 내용을 말하는 거고, 그걸 보면은 이제 불교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먼저 금강경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선현기청분을 이제 조계종 표준 그 번역본에서는 수보리가 법을 물음. 그러니까 그때 대중 가운데 있던 수보리 장로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쪽 어깨를 드러내고 오른 무릎을 땅에 대며 합장하고 공손히 부처님께 여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글 금강경 조계종 표준 독서문에 나오는 내용인데,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점이 있습니다. 굉장히 짧은 문장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한번 수보리의 공손한 자세가 이 경전에서 우리 삶에 던지는 어떤 의미, 이것이 뭔가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수보리는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 수보리는 부처님의 10대 제자입니다. 10대 제자로서 그 대승불교에서는 수보리를 가리켜 해공제일이라고 해서 공무의 이치에 가장 잘 통달한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초기 불교 니까야를 보면 무쟁제일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남하고 다투지 않고 평화롭게 잘 지내는 그러한 사람으로서는 수보리를 당할 자가 없다. 근데 사실 종교의 목적이라는 것이 평화롭게 사는 것이라면, 수보리야말로 부처님 제자 중에서 가장 종교의 그 목적을 잘 실천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평화롭게 지내는 자로서 제일이라 칭송하는데, 대승불교에서는 해공제일이라고 합니다. 여기 해공이란 말은 공의 이치에 통달한 사람인데, 사실은 내용을 따져보면 무쟁제일이란 말이나 해공제일이란 말이 같은 말인데, 왜 공의 이치에 통달하는 것이 우리 삶에 이렇게 중요한가 하는 것은 우리가 차근차근 불교를 공부해 본 다음에 14번째 강의 내년 11월 달에 제가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수보리가 일어나서 말씀드리기를, 경이롭습니다 세존이시여, 열애께서는 보살들을 잘 보호해 주시며 보살들을 잘 격려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기를, 세존이시여,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선남자 선여인이 어떻게 살아야 하며 어떻게 그 마음을 다스려야 합니까? 그러니까 여기 이제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이라는 말을 우리가 무상정등각이라고도 부르고 안욕따라 삼목삼벌이라고도 부르는데, 그 최고의 경지에 이르는 거, 거기에 얻고자 하는 사람은, 그러니까 수보리가 그런 사람인 거죠. 그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고 묻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알고자 하는 것은, 그럼 수보리는 뭘 보았기에 그걸 경이롭다고 찬탄을 하고, 또 가장 높은 깨달음을 구하는 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고 우리가 묻는데, 그 내용이 뭔지, 뭘 받길래, 그러니까 크게 출세하는 것도 아니고 크게 돈 버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게 뭔지 오늘 강원에서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훌륭하고 훌륭하다 수보리여, 그대의 말과 같이 열애는 보살들 잘 보호해주며
보살들을 잘 격려해 준다. 그대는 자세히 들어라. 그대에게 설하리라.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선남자 선녀인은 이와 같이 살아야 하며 이와 같이 그 마음을 다스려야 한다. 여기도 수부리가 물은 것과 같이 똑같이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선남자 선녀인은 다시 말해서 우리 그냥 보통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예, 서지를 시어하고 이제 수보리가 즐겨이 듣고자 하였습니다. 그럼 논의할 점은 뭐냐면은 부처님이 도대체 세상에 오셔서 전하고자 한 것이 뭔가? 부처님이 세상에 전하고자 하는 바는 세상 일반 사람들이 삶에 무슨 도움을 줄 수가 있는가? 우리한테 현세에서 어떤 도움을 줄 수 있게 우리가 부처님이 가르침을 들어야 되는가? 그러니까 성불해서 내세 잘 살 건가? 이런 걸 말고 지금 당장 내가 공부하고 살아가는데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가를 물어야 되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먼저 부처님이 가르치신 말씀 중에 가장 깊이가 있는 것이 뭔가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사성제라 부르는데 네 가지 성스러운 가르침이라고 해서 사성제라 부르는데 비록 한량이 없는 선법이 있다 하더라도 모든 법은 다 사성제에 잡혀 있어서 사성제 가운데로 들어온다. 그래서 사성제를 일체법에서 제일이라고 한다. 부처님 말씀하시기를 부처님이 가르침 중에서 최고가 사성제다. 모든 짐승 발자국 가운데 코끼리 발자국이 제일 커서 모든 발자국이 코끼리 발자국이 들어가는 것처럼 열애가 설하는 모든 가르침은 사성제로 귀결된다. 그리고 그러므로 사성제는 모든 법 가운데 제일이다. 결국 수보리가 묻고 부처님이 대답하실 내용은 이 사성제 가운데 들어 있습니다. 사성제라는 건 뭐냐면은 고집멸도라 그래가지고 고성제, 인생은 괴로움이다. 집성제, 고는 여러 가지 원인이 만들어진 것이다. 그 다음에 도성제, 멸성제, 고는 멸할 수가 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집기에 일어난 것으로서 이렇게 원인 조건에서 만들어진 거니까 원인을 없애버리면 고를 없앨 수 있다. 그 멸성제. 근데 그 멸에 이르는 길이 뭐냐면 팔정도 수행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불교에서 제일 어려운 게 아마 고성제일 겁니다. 제가 이 불교학자들하고 불교를 잘 모르는 서양 철학자들하고 만나서 서로 그 철학과 불교를 논하는 자리에 몇 번 참석했는데 참석할 때마다 불교를 모르는 사람들은 손을 들고 아주 신랄하게 묻습니다. 우리 보통 강의와 달라서 대학 교수들끼리 모여서 세미나를 할 때는 질문도 날카롭고 답도 아주 거침없이 나가는 그런 장소니까 거의 싸우다시피 하는 장소인데 지금도 저기 신문에도 나는 어떤 젊은 그 서양 철학 정관 교수가 손을 번쩍 들고서 이 대답하는 사람도 그 제가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이 신문에서 본 사람이구나 이렇게 알 텐데 그 사람한테 묻기를 아무개 선생 난 아무리 들어도 이 얘기 못하는데 나는 하나도 게 괴롭지 않거든요. 나 사는데 나 즐겁게 잘 살고 괴롭지 않은데 왜 맨날 고다 그러는 거요. 뭐 사람이 인생이라는 게 슬플 때도 있고 괴로울 때도 있고 즐거울 때도 있고 뭐 그러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고라 그런다면 불교는 염세주의하고 또 묻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 그 불교학자가 뭐라고 대답을 합니다. 근데 이런 일이 이렇게 이제 대중 가운데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학자들끼리 모여서 할 때 그런 말들이 굉장히 신랄하게 오고 가는데 그때마다 제가 들은 바로는 틀린 대답을 잘못 그릇된 대답을 하는 불교학자는 본 적이 없습니다. 다 맞는 대답을 해요. 그런데 만족하는 사람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 대답에. 그래서 이게 정말 이 고성제가 어려운 거구나 하고 또 몇 가지 책을 보면 세계 종교사라든지
그다음에 또 굉장히 불교를 그 높은 종교로 찬양하는 그 세계 철학 서양 철학사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도 보면은 불교를 좋게 얘기하면서도 살짝 이런 말합니다. 그런데 불교는 인생을 조금 이렇게 염세적으로 보기 때문에 어쩌고 저쩌고 하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근데 그건 당연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불교는 염세주의 아니거든요. 아닌데도 사람들이 그 생각하는 당연한 게 바로 부처님이 그걸 아셨어요. 여기 쓴 대로 있죠. 괴로움에 대한 고에 대한 바른 인식과 진단은 불교 수행의 출발점이고 바로 이게 왜 고인지를 알아야 이제 불교 수행이 됩니다. 이거 모르고는 절에 다니고 해봐야 사실 불교 수행을 제대로 못하게 될 텐데 그러나 삶이 고라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경전에 나옵니다. 여기에 나왔지만 디가니까야 두 번째 경 사문가경 제8절에 의식이 고차원의 단계에 이를 때에만 비로소 중생의 삶이 고인 줄 알게 된다. 그러니까 의식이 고차원 단계에 이르지 않으면 그냥 또 아까 서양 철학자가 물은 대로 아니 뭐 사는 거야 뭐 희로애락이 반복되는 건데 그거 가지고 고라 그러면 뭐 우리 보고 어떻게 살란 말이요 이런 말을 하게 되는데 이거는 아주 정말 높은 산에 올라가서 땅을 내려다 볼 때 땅의 모양이 어떤지 아는 것처럼 그럴 때만 아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제자들도 사실 부처님이 그 훌륭하다 그러니까 따라는 다녔는데 고가 뭔지 몰랐어요. 그래서 부처님의 제자들이 그 몰라서 부처님의 제자 중에서 부처님을 제일 많이 따라다니고 제일 많이 들은 사람이 안한인데 안한보고 묻습니다. 자꾸 부처님이 고라고 그러는데 고가 뭐야 하고 물으니까 안한도 잘 모르겠었어요. 안한 그 다문제지에 가서 부처님이 설법을 가장 많이 들은 사람인데도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어느 날 부처님한테 조용히 가서 부처님 자꾸 고고 하시는데 그게 뭐가 곱니까 하니까 정말 알아들을 수 없는 말씀 하십니다. 뭐라 하냐면 삼수. 여기 수라는 건 느낌이거든요. 세 가지 느낌. 괴로움도 괴로운 거고, 즐거움도 괴로운 거고, 괴로움도 아니고 즐거움도 아닌 그런 느낌도 괴로움이다. 그럼 사람이 느끼는 감정을 즐거움과 괴로움으로 나눠 생각한다면 이 세 가지 말고 더 있습니까? 즐겁거나 괴롭거나 즐겁지도 않고 괴롭지도 않거나 그런 건데 그게 모두 고라고 했으니까 결국은 인간이 느끼는 모든 감정은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고다고 했는데 그건 자바암경에 지식경에 나오는데 뭐 자바암경 여기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다른 데도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 여기도 마찬가지죠. 디가니까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장암경에도 똑같이 사문가경이라는 이름이 거기도 나와요. 아주 이름만이 나와요. 그럼 고가 뭔지 우리가 바르게 이해해야 되는데 많은 불교학자들이 서양 철학자들을 그 납득시키는 데도 그 어려움을 겪었던 거라 제 나름대로 또 새로 공부를 하겠죠. 그러면 공부를 해서 뭐가 곤지 그게 바로 고에 대한 바른 인식과 진단이 바로 우리 불교 수행의 첫걸음이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 한번 마련해 봤습니다. 그래서 그걸 오늘 강의가 바로 그 내용인데 부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쌍육다이 니까야 그 24번째 품 제 1절에서 보이고 들리고 감지되고 인식되고 파악되고 탐구되고 정신적으로 사유된 것은 영원한가 무상한가 묻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오간이죠. 그죠? 우리가 보고 듣고 하여튼 내가 정신적으로 사유된 것은 무상한가 괴로운가. 근데 그런 건 무상하거든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감각적으로 기관으로 접한 이 세상은 항상 변합니다. 그리고 변한다는 말을 불교에서 무상하다 그러는데 근데 무상한 것은 괴로운 것이다. 그러면 세상에 변하는 건 다 괴로운 거겠네요. 무상하고 괴로운 것에 집착하지 않는다면 그릇된 견해가 생겨나지 않고 그때 비로소 인간은 즐거움에 이를 수 있다 하니까 부처님이 말씀하신 즐거움이라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우리가 그 신경으로 느끼는 두뇌로 느끼는 즐겁고 괴롭고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은 그런 느낌하고는 다른 거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뭔지 그걸 찾아봐야 왜 고라는 것이 알고 있고 우리가 뭘 배워야 하는지를 이제 알 수 있을 텐데요.
그러면 이제 사성제를 아까 말씀드렸는데 사성제가 한 가지가 아닙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사성제는 아함경과 니까에서 나오는 것을 아함경과 니까에 나오는 부처님이 가르침을 그 아함의 교설이라 부르는데 거기에서는 고진멸도, 그러니까 인생은 괴롭다. 괴로움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이렇게 모여서 일어난 것이다. 그것을 없앨 수가 있다. 그리고 없애는 방법은 발정도 수행이다. 그런데 반야신경에 가면 딱 뒤집어 엎어버리죠. 부처님은 누차 인생은 괴로움이 했는데 반야신경에 가면 고진멸도가 없다 그랬어요. 그런 거 없다. 그러면 같은 불경인데 왜 이렇게 다른가? 그런데 또 화엄경에 가면은 또 바꿔버립니다. 무량사제라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무한히 많은 사성제라는 뜻인데, 중생의 수만큼 많은 고진멸도가 있다. 그러니까 중생마다 다 자기 나름대로 고민이 있고, 그 나름대로의 고의 원인이 있고, 그걸 멸할 수가 있는 방법이 있고, 또 멸할 수가 있다. 이런 뜻이 되고, 근데 또 그걸 또 열반경에 가면 또 엎어버립니다. 무작사제라 그래가지고, 상락아정이라고 그러죠. 거기서는 뭐냐면은 무상고 무아 부정, 그러니까 그 괴롭다고 하는 것인데 여기는 또 무작사제라 가지고 그런 고진멸도를 인간이 만들어서 지어낸 바가 없다. 그러니까 그대로 편안하고 좋다. 이렇게 네 가지가 있거든요. 근데 오늘 강의의 초점은 이제 이 금강경은 반야경이기 때문에 공이란 말은 사용하지 않지만 바로 여기에 그 반야신경과 같은 계통의 경전으로서 무고진멸도를 말해서 우리가 사는 삶은 딱 알고 보면 정말 괴로울 것도 없고 그냥 좋기만 하다 이런 뜻으로 이제 되겠지만 일단 먼저 왜 부처님이 아함의 교설에서 고라고 하셨는가 이걸 알아야 금강경에서 말하는 무고진멸도의 뜻을 알 겁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우리가 살펴보죠. 그러려면 먼저 다 잊어버리시고 그 영화 감상을 잠깐 하시죠. 여기 나오는 것은 영화가 아니라 영화와 만화와 소설에 나온 것을 어떤 사람이 편집했는데 제가 인용했습니다. 매트릭스라는 걸 잠깐 보면은 영화 제목이 매트릭스거든요. 매트릭스가 무슨 뜻이냐? 뭐 저는 수학하고 물리학을 했으니까 매트릭스 다른 뜻입니다만은 원래 매트릭스 뜻은 발생이나 성장의 모체나 기반, 뭔가 틀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주행이니까 어떤 틀이죠. 그러니까 인간에 비춘다면 인간이 이런 식으로 살아가도록 만들어주는 어떤 틀,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게 매트릭스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산다면은 여러분이 이렇게 살도록 만들어주는 어떤 여기에 유전자들은 DNA 또는 가르침, 환경, 습성 등등에서 여러분이 이렇게 살아가도록 만드는 어떤 기본 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트릭스 영화를 잠깐 한번 보죠. 근데 이건 근데 여러분 매트릭스 영화를 보신 분이 계신지 몰라도 그냥 봐갖고는 거기서 무슨 소리 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거를 해설을 잘 해주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지금 제가 여러분들 소개하는 영화를 이렇게 다 해설했는데, 그래서 먼저 감사드립니다. 여기 쓴 대로, 이 본인이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철학을 담은 프로그래머 정정환이라고 했으니까, 저도 철학을 담은 프로그래머 정정환님께 감사드리면서 그 사람이 만든 이 자료를 자유롭게 쓰도록 허락해 줬으니까,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다 잊어버리세요. 불교도 잊어버리고, 그냥 지금 영화 보러 오셨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단지 제가 옛날 무성영화 시대 변사처럼 김성구가 해설하는 지금 매트릭스 영화를 한번 감상해 봅시다. 물론 다는 안 할 거예요. 불교 관계된 것만 하고 딱 끊어버리고 이제 불교를 갈 텐데 매트릭스 영화 광고고요. 자, 인간한테 제2의 르네상스가 도달합니다. 그건 반드시 올 거예요. 한 3, 40년쯤 된다고 보는 사람도 있고 더 이상 된다고 보는 사람도 있지만은 적어도 제가 확신하는 거는 저는 아마 제2 르네상스를 못 보지만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이 제2 르네상스를 볼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들 40년은 살 거니까
나는 나이가 많아서 그 정도는 아마 못 살 거예요. 어쨌든 제1에서 오면은 이때는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돼요. 멀지 않은 미래 2199년. 이거는 이제 영화에서 말하는 거고 실제 신경혁명이라는 것은 곧 올 겁니다. 한 3, 40년 뒤면. 인공지능 기술의 발달로 인간은 인공지능을 이식한 기기에게 힘든 노동과 일 등 모든 것을 시키고 자신도 향락과 쾌락에 빠져 점점 타락하기 시작했다. 이제 인공지능이 발달해서 인간이 필요라는 걸 다 남이 해주는 시대가 그건 반드시 옵니다. 지금도 청소기, 로봇 청소기가 오면 청소해주고 또 홈 매트릭스 저기 그 뭐죠? 좀 이름을 까먹었는데 그 사물 인터넷을 사용하면은 밖에 나가서 집안에 있는 뭐 냉장고도 다 저기 켜고 다 끌 수도 있고 밥솥도 다 켤 수 있고 이렇게 홈 오토메이션 되잖아요. 그런 시대가 와요. 그러니까 모든 일은 기계한테 시키고 그럼 기계를 시켜버리면 인간이 정신적으로 어떤 한 단계 오르지 않으면 뭘 하겠어요? 당연히 인간은 감각적인 쾌락을 쫓는 일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돈을 벌면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제일 먼저 할 일이 술 마시고 그다음에 저기 성적 쾌락과 그다음에 그것도 별로 재미없으면 그냥 도박하고 마약을 하게 되죠. 그런 식으로 이 일을 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향락과 쾌락에 빠져서 점점 타락하기 시작했다. 성경책에도 나오죠. 구약에 소돔과 고모라. 그러니까 굉장히 그때 잘 사는 사람들이 결국은 인간이 어떤 성스러운 목표를 두고 뭔가 추구하는 바가 없으면 그렇게 되는 건 당연합니다. 인간도 그렇게 된다. 2199년에. 근데 예전 로마 시대가 노예 제도로 인해 타락한 것처럼 로마는 어떤 나라였냐면요. 자본주의 특징이기도 할 텐데 로마 시민 한 100만 명을 위해서 이웃나라를 정복해서 그 나라에서부터 세금 걷고 곡식을 가져다가 로마 시민들한테 이렇게 공짜로 나눠주고 또 로마 시민들을 즐겁게 해주기 위해서 여러분들 영화에서 가끔 보더지만 큰 경기장에서 무료로 검투사들이 그 칼싸움 같은 거 하면은 그 로마 시민들이 보고서 와 즐겁다 그러고 황제들은 그 시민들의 환상을 사기 위해서 그런 걸 향락을 공짜로 제공해왔습니다. 그러면 그 나라는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타락으로 인해서 망하죠. 바로 그런 것처럼 2199년은 그런 시대가 됐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기계는 그들의 주인 인간이 명령한 대로 쉬지 않고 일해. 기계니까 뭐 쉬지 않고 일한다 해서 특별하게 뭐 고장날 건 없을 것 같긴, 아니, 많이 하면 고장나죠. 어쨌든 뭐 기계라 해서 감정이 없을 것 같은데 타락한 인간들을 그들을 위해 끊임없이 일하는 기계에게 감사할 줄 몰랐다. 기계한테 감사하는 인간은 없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가 않아요. 이 시스템이 복잡해지면 이건 아마 제가 앞으로 그 인지과학을 설명할 때 어떻게 해서 지금 설명을 드리려는 매트릭스 영화에 나오는 얘기 같은 것이 정말 생겨날 수 있을지를 그때 설명을 드릴 텐데 그걸 창발이라 부르는데 복잡하게 이루어서 그런 갑자기 뜻밖의 일이 나게 생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느 날 B166ER이라고 이름이 붙은 기계가 기계한테 다 넘버 붙일 거 아니에요. 이렇게 기계가 갑자기 자아가 생기게 생겼죠. 그래서 발달하기 시작했고 자아가 발달하기 시작한 그 기계는 자기가 정말 우리 사람들 말로 쇠가 빠지게 일하는데도 감사할 줄 모르는 인간 주인이 정말 야속해서 반항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주인이 뭐라 그러니까 그냥 일가족을 살해해버렸어요. 실제로 작년에 독일에서, 물론 그 독일에 있는 그 인공지능 기계는 자아가 발달했다고 할 수 없지만은 그 작업장에 있는 사람을 죽인 적이 있죠. 그죠? 작년에 그런 사건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자, 지금 불교도 잊어먹고 다 잊어먹으라 했죠? 이것만 들으세요. 자, 그러니까 이 사건을 계기로 인간은 아차, 이거 큰일 났구나.
우리가 지금까지 마음 놓고 부리던 이 기계가 자의식이 싹 텄다. 그래서 우리한테 반항도 한다. 아이고, 하다 보니까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급기야 인간 지도자들은 회의를 해서 인공지능이 이식된 기계들 모두 파기시키라고 결정을 하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명령을 내려서 여기 그림에 보시다시피 지금 우리 그렇게 하죠. 금년에 AI, 다시 말해서 조류 인플루엔자 때문에 지금 닭, 오리들 900만 마리를 묻어 죽였죠. 그리고 3년 전에는 돼지만 한 400만 마리 묻어 죽였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인간한테는 그 해를 끼친다면 기계들 여기 보면 구덩이에 이렇게 다 묻어서 요 불을 끌 수가 있으면 더 잘 보이겠는데 보이죠, 여러분들? 네, 보이면 됐습니다. 요 구덩이에 오리, 닭 죽이듯이 묻어서 이제 기계들을 이렇게 이제 묻어버립니까? 그러니까 기계들을 잔혹하게 이제 파괴해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 사회에는 이런 일이 그냥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단지 그거를 기계라고 말했을 뿐인 것이고, 여기에 나온 내용들은 뭐 과장될 없는 일 꾸며낸 것이 아니고, 인간 사회에서 일어난 일들을 단지 기계한테 일어나는 걸로 바꿔놨을 뿐입니다. 자, 그런데 살아남은 기계들이 있어요. 이 세상에 모든 게 멸종된다 하더라도 다 없어지는 거 아니고 살아남은 기계가 이것이 있게 마련입니다. 잠깐만요. 여기에 왜 이게 됐어요. 이곳에서 여기 잠깐만요. 여기 조금 전에 살아남은 기계들은 이제 도망쳐서 어디에 가냐면 인류 문명의 요람이라고 하는 메소포타미아 지역하고 수메르 지역이죠. 그 수메르 지역에 가서 나라를 세웠습니다. 자기들끼리 모여서 나라를 세워서 이름을 제로원이라고 붙였습니다. 제로원은 뭐죠? 0과 1이니까 바로 컴퓨터가 작동하는 것이 모든 이진법으로 예, 아니요. 전기불이 들어오면 1, 전기불이 안 들어오면 0이라는 거로 인식해가지고 다 모든 계산하거든요. 제로원이라는 이름을 붙였으니까 바로 제로는 정보의 기본 단위로서 이 컴퓨터가 이 나라의 이름으로 아주 적당한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그 나라 이름은 제로원이에요. 그 제로원에 모여서 이제 자기들끼리 또 뭉칩니다. 뭉쳐서 뭐 하냐면은, 근데 기계들도 살아야 되는데 기계니까 가만둬도 되는 건 아닙니다. 기계들이 살아서 활동하려면 에너지가 필요하죠. 그 에너지를 사와야 되니까 기계도 장사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기계들은 자기들의 발전된 인공지능을 바탕으로 여러 가지 기계들을 개발하는데, 기계들의 장점은 상상력이 막강할 거 아니에요. 쉬지 않고 일할 수 있으니까. 아주 막강한 생산을 바탕으로 전 세계 경제를 잠식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들이 좀 놀고 먹으려는데 기계들이 뭐 생산해가지고 시장을 점령하니까 인간들이 또 못 살게 됐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생겼냐면, 아주 그냥 발끈한 인간의 지도자들은 제로원에 대하여 경제 제재 조치에 들어갑니다. 이제 제로원의 상품은 수입하지도 말고 우리 거기다 수출도 하지 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무력으로 해상, 지상, 공중을 다 봉쇄를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제로원에서 여기가 뭐 잘생겼는지 못생겼는지 모르지만 제로원에 있는 그 인공기계들이 그 아름답게 꾸미고 인간 사회의 대사를 파견합니다. 기계들은 유엔의 대사를 파견하고 다시 인간과의 조화와 평화를 주장하였으나 대사들의 로봇 대사들이죠. 주장은 거부되고 드디어 기계와 인간은 그렇게 되면 전쟁밖에 없어요. 어느 한쪽이 뭘 포용하거나 양보하거나 아니면 전쟁입니다. 전쟁이 이제 시작되는데 그 전쟁은 기계와 인간의 전쟁은 어떻게 되느냐? 전쟁 초기에는 기계들은 빛 에너지만 사용할 줄밖에 모르는데 인간은 여러 가지 에너지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뭐 열, 자기장, 중력, 핵 등 여러 가지 에너지를 사용하는 인간들이 우세한 듯 보였습니다. 그래서 핵폭탄도 막 던지고 막강한 그 핵폭탄 던지고 하니까 제로는 그냥 불바다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 알지만은 핵폭탄을 던지더라도 사람한테는 그게 크게 피해를 줘요. 열에도 못 견디고 방사능이 와더라도 안 되지만 기계들은 몸뚱이가 쇠붙이나 돌덩어리 됐으니까 좀 파괴됐다 하더라도 인간보다는 손상을 덜 입습니다. 결국은 살아남습니다. 그래서 기계들은 방사능과 열에 의해 받는 손상이 적었고 또 그들의 막강한 상상력을 바탕으로 기계들은 또 쉬지 않고 일을 해가지고 무기도 만들고 하다 보니까 점점 이제 인간을 밀어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드디어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인간이 궁지에 몰리니까 인간은 마지막 최후 수단을 씁니다. 무슨 수단이냐면은 결국 기계들이 이용하는 것은 그 빛 에너지거든요. 빛 에너지라는 건 전기 에너지인데 그 빛을 이용해서 그걸로 전기를 만들어서 쓰는 건데 이것들이 빛 에너지를 사용하니까 에너지를 차단해 버리면은 기계들 맥을 못 출 것에 해서 여기 다크 스톰이라는 어떤 전기 구름으로 태양을 가려버립니다. 지구를 통째로. 근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과학을 안 해서 모르게 좀 모를지 몰라도 결국 태양에서 오는 에너지는 결국은 빛이니까 빛은 전자파거든요. 전자파는 결국은 전기의 일종이니까 전기에서 나오는 거니까 이제 그걸 차단하는 어떤 장치를 다크스톰이라 부른 거예요. 그 만들어서 아예 빛을 못 들어게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빛이 안 들어와요. 근데 그걸 뭐라 하냐면 어리석은 작전이라고 했죠. 왜 어리석으냐? 빛이 차단된 지구는 많은 동식물이 사라져가서 다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사람도 죽고 동식물도 죽고 기계도 죽어버려요. 근데 기계는 죽어도 어떤 게 있나요? 사람은 죽으면 다시 못 살지만 기계는 죽었지만 다시 전기 코드를 꼽아주면 살아나죠. 그러니까 기계는 사람으로 치면 한 사람만 살면 됩니다. 그 한 사람이 살아서 에너지를 구해다가 그 전기 코드를 꼽아서 죽어간 동료들한테 이렇게 에너지 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계가 전쟁에서 훨씬 끝까지 가면 유리한 거죠.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이렇게 됩니다. 그러나 승리는 이미 기계들에게 기울어져 있었고 드디어 기계들은 승리로 전쟁이 끝납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진 인간들, 패한 인간들 중 기계의 포로들을 면한 사람은 시온이라는 도시를 지하에 건설하고 숨어 살았습니다. 이 시온은 성경책에 나오는 그 말이고, 성경책 찬송가도 시온의 영광이라고 그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가려는 운동을 시오니즘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성경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 매트릭스 저자가 아주 그런 면에서 머리가 좋아가지고 여기에 나오는 용어들을 성경을 짜맞췄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매트릭스는 기독교를 영화한 것이다, 교리를 영화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아니다, 읽어보니까 불교라고 하는 말도 있는데 제가 읽어보니까 불교예요. 근데 단지 재미있게 하려고 기독교의 이름을 갖다가 불교 교리를 짜 맞춰 놓은 거예요. 근데 제가 불교를 까먹으라 그랬으면서 지금 불교를 하네요. 하여튼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태양이 사라진 지구에서 에너지가 고갈되어 가고 있었고 기계들 역시 생존하기 힘들게 됐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람은 100만 명이 있다가 90만 명이 핵폭탄가 터지면 그래서 90만 명이 죽으면 그건 죽은 거예요. 10만 명 살았는데 기계는 100만 명이 다 죽었어도 하나만 살아남으면 다시 살릴 수가 있어요. 그런 일이 벌어져요. 그래가지고 살아남은 기계들이 결국 인간을 이기고 이제 인간을 포로로 잡습니다. 그러니까 어떡하죠? 근데 기계도 살아야 되거든요. 에너지가 없어졌으니까. 인간이 다크스톰이라는 구름으로 그 태양빛이 못 들게 했으니까. 그러면 기계들도 자기 살아남으려면 에너지를 찾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고 연구하던 중 좋은 걸 발견했습니다. 우리가 사실 인체에서 일어나는 에너지는 우리는 두뇌가 쓰는 에너지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포도당밖에 없거든요. 두뇌는 포도당만 먹고 삽니다. 그래서 그 포도당 살고 그다음에 그 에너지 우리가 아무거나 쓰는 거 아니고 우리가 또 탄수화물도 먹고
지방도 먹고 단백질도 먹고 하지만 그걸 다 우리 몸속에서 어떻게 처리해가지고 ATP라는 에너지가 있어요. 생체 에너지. 그것만 쓰거든요. 바로 기계들이 요 생체 에너지를 뽑아다가 우리가 쓰면 되겠다는 걸 알게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인간은 기계들이 볼 때 인간은 어떻게 되느냐? 멸종시켜야 될 동물이 아니에요. 잘 길러서 내가 거기서 에너지를 뽑아내야 될 가축이 됐습니다. 기계들 입장에서 볼 때. 그러면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지금 닭이나 돼지나 소나 먹고 살잖아요. 그러면 닭이 잘 살도록 만들어주잖아요. 기계들도 인간을 잘 살게 만들어줘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잘 살게 만들어줍니다. 여기 있죠? 한번 봅시다. 지구에 가장 많은 개체를 가지고 있는 인간을 에너지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 판단했다 했으니까 이제 그렇게 해야죠. 그래서 기계는 마침내 인간의 생체 에너지를 이용할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 ATP 에너지를 뽑아내 쓰면 되는 거예요. 생체 에너지를 뽑아 쓰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계들은 뭐 과학이 발달한 시대니까 그런 건 금방 하는 거죠.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여기 뭐 제로원 하나 쫙 나오죠. 이게 바로 매트릭스라는 세상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컴퓨터 그래픽입니다. 그러니까 매트릭스를 만드는 겁니다. 그 매트릭스가 뭐냐? 이 강의 제목이 유의와 매트릭스였죠. 그래서 기계들은 인간을 사육하면서 정신 체계를 이용해 인간의 정신을 잘 이용하는 거예요. 마치 인간이 현실 세계에 사는 것을처럼 착각하도록 가상 공간을 만들어 뒀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우리가 요새 그 증강현실이나 가상현실이란 말 많이 듣죠. 그러니까 우리 기계에다가 신호를 줘가지고 헤드셋 쓰면은 내 눈앞에 모든 게 다 사라지고 내가 가상현실로 들어가서 그 속에서 내가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어떤 카나다 사람의 신문을 봤더니 결혼한 사람인데 집에 들어오기만 하면은 딱 헤드셋 쓰고 가상현실 들어가서 가상현실 속에서 자기 애인도 만들 수 있어요. 왜냐면 그 컴퓨터 프로그램, 그럼 애인하고 데이트하는데 시간 보내라고 뭐 하루 종일 밤새도록 보내니까 부인이 견디다 못해서 이혼했다는 기사를 읽은 적이 있는데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 준 거예요, 기계가. 인간한테. 어떻게 그렇게 되느냐? 어차피 우리가 경험하고 여러분들이 지금 보잖아요. 뭘로 보죠? 눈으로 보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들어온 빛이 눈에 들어가서 그것이 두뇌에서 두뇌의 신경을 통해서 여러분 머릿속에서 그 새로운 어떤 그 이미지를 만드는 그게 뭐냐면 전부 전기 신호거든요. 어차피 인간이 경험하는 모든 것은 뇌에서 느끼는 전기 신호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직접 인간 머리에다가 전기 신호를 줘가지고 우리가 사는 세상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가상 공간을 만들어서 그냥 그 가상 공간에 하루 종일 접속한 상태로 살아가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따라서 그 세계의 이름이 뭐냐면 매트릭스예요. 근데 이거 어떻게 했냐면은 아직은 아니고 아직은 매트릭스가 아니고 진짜 매트릭스가 아니고 처음에는 우리가 아다시피 내가 닭이나 돼지를 잘 길러서 먹으려면 돼지가 잘 살도록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닭이 잘 살도록 만들어줘야 되잖아. 그래서 기계들 인간이 가장 행복을 느끼게끔 만들어줬어요. 인간이 먹고 싶은 걸 다 마음대로 먹을 수가 있게 해주고 쉬고 싶은 건 마음대로 쉬게 해주고 뭐 재밌는 구경거리가 있으면 마음대로 재밌게 구경해주고 뭐죠? 제1르네상스 시대처럼 그렇게 살게 해준 거예요. 그랬는데 그렇게 해봤더니 많은 새 인간이 금방금방 죽어요. 그래서 그건 왜 그렇게 되냐면 당연히 그렇습니다. 인간한테 여러분들은 돈을 많이 받아 출세해서 원하는 대로 그냥 내가 그 아랍의 나운티처럼 그냥 내가 쇼하는 것처럼 들리겠지만은 옛날 아랍의 나운티에서 나온 주문을 외웠으니까 그대로 할게요. 내가 뭘 하고 싶으면은 희망과 공포의 멀고 먼 나라로부터 마법의 사자에 나타나라고 뭐가 나타나죠? 알라딘이? 그러면 그 제민이라는 큰 어떤 노예가 나타나죠? 사실은 그 마법사가 나타나서 원하는 걸 다 들어줘요.
그러면 행복할 것 같지만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게 편하면 내가 발도 씻기 싫으면 가끔 발 씻기 싫을 때도 있잖아요. 그럼 로봇 가서 발도 씻어주고, 뭐 얼굴도 씻어주고, 그러면 침대에 누웠는데 커피 마시고 싶으면 다 알아서 커피 딱 갖다 주고, 그렇게 만들어 준 거예요. 천국같이 만들어 줬어요. 그랬더니 사람이 죽어요. 그거는 당연한 게 물고기를 아주 편안하게 아무렇지도 않게 먹이다 주면 잘 못 살아요. 언제 잘 살죠? 잘 알잖아요. 그 이건희 회장이 자기 그 삼성 직원들한테 말한 것처럼 바로 물고기를 건강하게 오래 살게 만들려면은 물고기한테 적당한 스트레스 줘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뱀장어나 메기를 넣어두면은 거기에 먹히지 않으려고 막 도망가다 보니까 활기가 넘쳐가지고 잘 살아요. 그래서 바로 마치 좁은 공간에 많은 물고기들 잡아가 될 경우 그냥 있으면 스스로 바뀐 환경에 적응을 못하고 죽는 것처럼 인간은 인간의 욕망을 마음껏 만족시켰더니 죽어간단 말이에요. 죽어가면 이 기계들이 이제는 손해잖아요. 왜냐면 에너지를 뽑아 쓰는 인간이 써야 되는데 못 쓰니까. 그래서 인간들도 기계들이 고민을 해요. 어떻게 해야 될까 하고 이제 고민하는데 그때 오라클, 이제 조금 있으면 설명드리겠습니다만은 드디어 완벽한 매트릭스를 만들어냅니다. 오라클이라 그러는 컴퓨터 프로그램이 인간을 잘 연구하다 보니까 인간이 가장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는 게 뭐냐 하고 보니까 여기에 써놓은 대로 자 봅시다. 인간에게도 천국과 같은 환경보다는 약간은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는 현실과 같은 상황을 만들어 두었을 때 오히려 인간의 생존율이 높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바로 인간한테 가장 그 기계 입장에서 볼 때 자기도 최대한 인간을 많이 살려서 에너지를 뽑았어야 되니까 그런 환경을 뭐냐면 1999년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가상현실을 딱 1999년을 만들어서 그 가상현실, 그게 이제 매트리스인데 그 가상현실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내가 1999년에 사는 줄 착각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그래가지고 1999년 여러분들이 태어나지 않은 사람도 있었겠지. 아직 여기 계신 분들은 1999년에 태어나지 않은 사람 없겠네요. 그 1999년에 있는 일들을 경험하면서 그냥 슬픔과 기쁨과 괴로움과 즐거움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이 불교에 있죠. 제가 불교 까먹으면서도 왜냐면 나 혼자 불교 얘기하려고요. 인간한테 가장 좋은 거는 그 육도 윤회 중에서 그 천상도 아니고 지옥도 아니고 수라도 아니고 인간이다. 왜냐면 극락은 너무 편하고 좋으니까 뭐 도닦을 마음도 없고 그냥 그 지내다 보면은 그냥 뭐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고 또 지옥은 너무 괴로워서 못하는 거고 스트레스와 즐거움이 알맞게 짜여져 있는 그 상황 그것도 1999년 왜냐면 또 너무 옛날 되면 너무 배고파서 또 못 사니까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기계들이 왜냐면 연구 잘하니까. 근데 이제 이 매트리스에 나오는 인물들을 보면은 아키텍트라는 중요한 인물들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한번 시간 있을 때 보세요. 이 기관은 이건 결국은 인공지능이니까 이 자체가 인공지능이니까 몸은 가졌지만 이 몸이란 건 그냥 가상현실에서 만든 몸이니까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 사람은 그냥 인공지능인데 매트릭스의 관리자이자 기계의 신인 데우스 엑스 마키나가 최고고 그러니까 기계의 신이고 그 신 다음으로 지위가 높은 프로그램이니까 실제적으로 이 매트릭스를 관리하고 지배하는 그 설계까지 한 그 사람이 바로 아키텍트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인공지능인 거죠. 로봇이죠. 사실상 지구를 지배하는 프로그램이고 이 매트릭스가 바로 인간의 심리 분석을 담당하는 프로그램 오라클도 만들고 그 다음에 다른 복잡한 프로그램을 다 이 아키텍트가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컴퓨터는 어떻게 돼요? 이게 매트릭스는 하나의 컴퓨터와 같은 세계니까 뭐가 잘못되면 꺼버리면 되죠. 그런 것까지 다 장치를 해뒀습니다. 자, 그리고 어떤 인물이 있느냐면 오라클이 있어요. 오라클이 굉장히 중요해가지고 바로 인간이 가장 살기 적합한 환경이 1999년이라는 걸 만들고 가상현실을 그렇게 만들었는데 바로 인간의 심리 분석을 담당하는 프로그램으로서 예언자인데 앞을 다 내다봐요. 왜냐면 컴퓨터 프로그램이니까
그 컴퓨터 시뮬레이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검사하는데, 그런데 앞으로 나타날 인류의 구원자 나타날 네오의 길을 이끌어주고 선택하게 만드는데, 이것은 한 가지 예측을 못한 게 있어요. 기계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감정 중에 사랑이 뭔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사랑을 몰랐기 때문에, 사랑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네오가 그 속에서, 앞으로 네오라는 인간 나올 텐데, 그 네오라는 인간이 사랑으로 인해 가지고 어떤 일을 할 건지를 몰랐기 때문에 실패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 복잡계 강의는 다음 내년 아마 5월인가 6월 달에 이제 복잡계 강의를 하게 될 텐데, 복잡계라는 건 쉽게 말해서 그 부처님이 말씀하신 연기 세계가 복잡계인데, 복잡계에서는 아무리 완벽한 프로그램이라도 어디선가 오류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이 오라클이 아무리 멋진 매트릭스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인간이 가상현실을 가지고 만들었지만 하더라도 거기서 뭔가 예기치 않은 일이 생겨나요. 그 예기치 않은 일이라는 건 뭐겠어요? 바로 자신이 살고 있는 세계가, 인간 중에서는 자신이 살고 있는 세계가 현실이 아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 생겨나게 돼 있어요. 그래, 그런 사람이 생겨나서 자기가 사는 세상이 현실이 아니고 가상현실이라는 걸 알게 되면은 이 매트릭스 유지하기 어려우니까 그런 걸 제거해야 되거든요. 그런 걸 제거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그게 요원이에요. 그런 걸 또 만들었어요. 우리 컴퓨터에도 악성 코드라는 게 생겨가지고 그걸 제거하는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백신 프로그램. 그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런 게 생겨나게 마련이에요. 저절로. 실제로 우리 인간 사회도 안 그래요? 그냥 돈 벌고 잘 먹고 잘 살면 좋다고 하는데, 어떤 분들, 여기 스님들처럼 인생이 그런 거 아니지, 뭔가 이거 말고 더 멋진 게 무엇이 있지 않을까, 나 그거 찾아봐야지 하고 출가하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매트릭스에도 그런 사람은 생겨나게 마련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은 제거해야 되거든요. 왜냐면 그 매트릭스 유지하려고. 그래서 거기에는 주요 인물들, 요원들이 많이 나오는데, 바로 매트릭스 내부의 관리 프로그램으로서 각종 버그를 삭제하거나 구원자는 아까 말씀드린 네오인데, 각성을 돕는 무리들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프로그램의 총칭입니다. 다시 말해서 매트릭스의 백신 프로그램이에요. 그러니까 매트릭스 내에 다른 인물에게, 이 프로그램이니까 아주 능력이 뛰어나서 다른 인물에게 자신의 그를 덮어씌울 수도 있고, 마치 자기가 분신도 할 수 있고, 막 손오공이 36개로 나눠지듯이 그런 프로그램들이에요. 그렇게 하는 것 중에 유명한 프로그램이 있죠. 그게 바로 영화를 보면 스미스 요원이라는 거거든요. 이 스미스 요원도 사람은 아니고 그냥 백신 프로그램인데 그런 능력을 가졌어요. 그 다음에 이제 주요 인물 중에서 네오인데,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네오일지 모르겠네요. 왜냐면 매트릭스에 사는데도 불구하고, 사는 세계에서 가상세계에 사는 사람으로서 낮에는 토마스 앤더슨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다가 밤에는 네오라는 이름으로 활동한 사람인데, 밤에는 무슨 일이냐면 컴퓨터 해커예요. 그런데 낮에는 메타코텍스라는 소프트웨어 회사에서 프로그래머로 일하는 평범한 회사원이지만은 밤에는 컴퓨터 해커로 활동한 사람이다. 말하자면 그는 이중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걸 하다 보니까 내가 뭔지 모르지만 어렴풋이 이거 이상한데 하는 걸 느끼는 거예요. 인간도 그런 걸 느끼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장자를 보면 호전몽이라고 해가지고, 장자가 자다가 꿈을 꿨는데 뭐가 됐죠? 자기가 금단의 정원에서 날아다니는 큰 나비가 됐죠. 그래서 꿈을 꾸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이상하다. 내가 장자인데 꿈에 나비가 된 꿈을 꿨는지, 아니면 내가 본래 나비인데 나비가 꿈을 꾸다가 장자라고 생각하는지, 내가 뭐지? 이런 생각을 하는 것처럼 이 매트릭스 안에서 사는 사람 중에서 네오는 이거 내가 사는 세상이 뭐 이상한 다른 세상이 있는 거 아니야? 이게 뭐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뭔지 정체를 찾으려고 애를 씁니다. 바로 진리를 찾고자 하는 인간의 마음이죠. 여러분이 현실 세계에서 무조건 로마인처럼 만족했더라면 이 강의에 오지 않았을 텐데,
이게 뭔가 부처님이라는 분이 말씀하신 어떤 진리가 있다고 하는데 그게 뭐지 하고 찾는 것처럼 네오는 어렴풋이나마 그런 걸 찾아서 지금 방황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여기 보다시피 그는 시온의 존재를 눈치챘어요. 다시 말해서 불교라면 열반의 세계가 있다 그러는데 기독교도라면 하나님의 천국이 있다 그러는데 하고 느끼고서 그것이 무엇이 뜻하는 것에 대해서 실체를 파헤치고 이제 내가 찾아보겠다 이제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인간의 도시 한편 시온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은 기계 전쟁이 졌지만 다 죽은 건 아니고 몇 사람은 살아남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숨어서 지하에다가 기계들 쳐들어오지 못하게 시온이라는 도시를 세우고 기계들의 침공을 막아냅니다. 뭐 기계들은 센티넬이라는 기계를 가지고 막 쳐들어오는데 인간들도 그래도 머리가 있으니까 그걸 간신히 막아내면서 살아가는데 그 중에 이제 주요 등장인물이 모피어스예요. 모피어스는 원래 모리페우스라고 해가지고 그리스 말로 모리페우스라는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잠과 꿈의 신이 모리페우스인데 그 같은 이름을 붙여놨어요. 이 사람은 뭐냐면 바로 저 매트릭스 세계에 사는 내 동료사들은 지금 자기들이 매트릭스에 살지 못한 줄 모르고 자기들이 진짜 세계에 사는 줄 알고 불쌍하게 그 살다가 기계들의 그 에너지 배터리로 사용되고 마는데 그 사람들한테 이 시온이라는 도시로 데려와서 그게 그 가상현실에 살고 있다는 걸 깨우쳐 줘야지 하면서 매트릭스에 막 쳐들어가서 그 매트릭스에서 그 사람들을 구해오는 그런 역할을 하는 소위 시온의 리더입니다. 행동대장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근데 매트릭스에는 그런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사이퍼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원래 매트릭스에 있던 사람을 모피어스가 구해 온 거예요. 근데 느부갓네살의 그 선원이었는데 그 이제 우주선 이름이에요. 근데 매트릭스하고 모피어스 따라다니면서 매트릭스 싸우다 보니까 너무 지쳐서 스미스 요원과 접촉해서 부귀 영화를 약속받고 모피어스를 요원들한테 넘겨서 죽게 만듭니다.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영화에서 보면은 저 배신자 같지만 알고 보면 그게 우리 자신이죠. 우리 마음속에 네오도 있고 모피어스도 있고 사이퍼도 있어요. 우리 마음속에는 여러 가지 다 있거든요. 그 중에서 어떤 사람은 네오와 같은 그 성향을 많이 가진 사람이 있고 모피어스와 같은 성향을 많이 가진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사이퍼 같은 성향을 많이 가질 수도 있고 차이일 뿐이지 사실은 모피어스, 네오, 그 다음에 이 사이퍼는 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나의 어떤 면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세속적인 욕망을 상징하는 사람이 바로 사이퍼라면은 우리 다 사이퍼의 요소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배신자가 되는데 사실 배신자는 어디에나 있죠. 나 자신이 나한테 가장 배신한 자는 누구죠? 바로 나 자신이에요. 내가 열심히 공부하겠다고 하는데 어딘가 유혹이 들려서 너 그거 하지 말고 여기서 좀 멋지게 놀고 쾌락에 탐닉해서 그거 하라고 꼬시는 자는 나한테 있거든요. 바로 나의 배신자는 나 자신일 거예요. 그게 유명한 내 안에도 나를 배신한 자가 있다.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하는 건데 요거를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학자의 얘기를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 네오와 모피어스의 만남은 시간이 많이 됐지만 요걸 끝나고 나서 제가 끝내드릴까요? 자, 네오가 어떤 의심이 있었고 모피어스가 그 노력으로 마침 네오는 만납니다. 만나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은 이렇게 해요. 모피어스는 사육당하는 모피어스 믿질 않아요. 아니 네오가 그러니까 하도 안 믿으니까 모피어스가 사육당하는 인큐베이터를 인간이 이렇게 사육당해가지고 배터리로 기계의 배터리로 사육된다는 것을 이 장면을 보여주니까 드디어 네오가 충격을 받고 모피어스의 말을 믿습니다. 그리고 매트릭스 존재를 믿게 됩니다. 그럴 때 모피어스가 네오에게 약을 두 개를 줘요. 하나는 파란 약과 빨간 약을 주면서
뭐냐면은, 자, 이번이 마지막 기회야. 결정하면서 없어. 파란 약을 먹으면 이 얘기는 끝난다. 다시만 너는 모든 걸 잊어버리고 매트릭스 돌아가서 매트릭스 인간으로서 편하게 사는 것이다. 그 다음에 빨간 약을 먹으면 이상한 나라에 남는다. 이상한 나라는 건 시온에 남아서 드디어 매트릭스와 전쟁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네오가 뭐를 하냐면은 네오는 빨간 약을 먹어요. 그래서 매트릭스에서 벗어나가지고 모피우스와 함께 이제 그 매트릭스하고 이제 싸움을 벌어지는데, 그래서 이것은 강압적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고 선택을 한 거거든요. 선택을 했는데 이 선택마저도 사실은 그렇게 쉬운 게 아니죠. 왜냐하면 이 선택을 하게 했다 그래서 공정하냐 하면 그렇진 않아요. 시온을 배반하는 자 사이퍼는 이렇게 외쳐요. 나한테 선택을, 사이퍼도 빨간 약과 파란 약을 죽으면서 이 파란 약을 먹으면 너는 매트릭스에 남아서 매트릭스에서 기계의 노예로 사는 거고, 빨간 약을 먹으면 나랑 더불어 매트릭스에서 벗어나가지고 인간답게 사는 거라고 말해줬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말해요. 내가 제대로 말해주기만 했다면 나는 빨간 약을 안 먹고 파란 약을 먹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빨간 약을 먹고 매트릭스에 벗어나서 매트릭스하고 전쟁을 벌이다 보니까 너무 고달픈 거예요. 아, 이럴 바에야 내가 처음부터 그냥 파란 약 먹고 편하게 살다가 어느 날 그냥 돼지처럼 그냥 그 배터리가 되면 그만인데 내 이게 고달픈 게 뭐야. 그러니까 출가한 스님들도 해보니까 그 과정이 이게 고달프다 보니까 파괴한 스님들도 많이 생기거든요. 그 부처님 때 그랬어요. 부처님 돌아가시자, 열반하시자 3분의 1을 하는 스님들이 그 영감 잘 죽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바르게 산다는 거가. 계를 지키고 수행하는 것은 그만큼 힘든 건데, 그걸 이겨나가기 때문에 성불한 자, 깨친 자는 그렇게 우리 인간들의 존경을 받고 우리가 그분들의 가르침을 따르려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매트릭스 실체를 알게 된 네오는 모피우스를 통해 고난도의 무술을 배우는데, 무술을 그냥 배우는 거 아니에요. 그냥 머리에다가 컴퓨터 칩을 통해 가지고 무술에 그 잘하는 사람의 능력을 그냥 다운로드 받으면 저절로 무술하게 잘하게 되는데, 이거 사실이에요. 이미 1990년대에 부분적으로 인간은 외부에서부터 그런 지식을 공부 안 했어도 그런 능력을 얻을 수 있는 기술은 이미 개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장면이죠. 총알을 피하는 장면. 총알이 휙 날아가는 걸 이 사람은 그 무술 연습을 해서, 연습한 게 아니고 그냥 다운로드 받아서 된 거거든요.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무술 고수가 되어서 많은 사건이 있은 후 네오는 매트릭스를 파괴하고 인류를 구한돼서 매트릭스 얘기는 여기서 끝내고, 매트릭스가 뭔지 하는 것은 여러분들 이제 아셨죠? 그러면 우리가 경험하는 세상이 뭔지는 한 10분 쉬었다가 다음번에 강의하고, 왜 매트릭스가 불교 고성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는 다음 시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한 10분 쉬시죠.